전 세계가 금지한 악마의 무기를 한국이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레나 코바체비치입니다. 세르비아 출신이고요. 현재 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은 사라예보였습니다.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8살이었던 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차려주시고 아버지가 시장에 나가시기 전에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엘레나,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엄마 말씀 잘 들어야 한다. 그게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날아온 포탄이 시장 한복판에 떨어졌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저를 지하실로 데려가며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엄마가 부를 때까지 기다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부르러 오지 못했습니다. 집 앞에서 스나이퍼의 총탄에 맞아 쓰러지셨거든요. 저는 지하실에서 3일 동안 혼자 떨고 있었어요. 물도 음식도 없이 어둠 속에서 계속 들려오는 총성과 폭발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매 순간이 죽음과의 대면이었거든요. 총알이 벽을 뚫고 들어올까봐, 폭탄이 지하실까지 무너뜨릴까봐 계속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 저를 구해준 건 유엔 평화유지군이었어요. 파란 헬멧을 쓴 프랑스 병사 알랭 뒤푸르가 저를 발견했을 때 저는 이미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알랭이 저를 안고 구호소로 데려가면서 프랑스어로 중얼거렸던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세상에 이런 어린아이가 혼자서. 유엔 구호소에서의 3년은 지옥이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모두가 저와 비슷한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아이들, 부모님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 그리고 하나둘씩 입양되거나 친척을 찾아 떠나는 아이들. 특히 제 침대 옆에 있던 미르카 스토야노비치라는 아이와 친해졌어요. 미르카는 저보다 1살 많았는데 부모님이 모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버텼어요. 함께 울고, 함께 놀고, 함께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르카가 구호소 근처에서 놀다가 불발탄을 밟았습니다. 집속탄의 자폭탄이었어요. 그 작은 폭발로 미르카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미르카를 봤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창백한 얼굴로 엘레나, 내 다리가 없어라고 울먹이던 모습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무기를 없애겠다. 더 이상 미르카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16살이 되어 독일의 한 가정에 입양되었을 때도 이 다짐은 변하지 않았어요. 양부모인 한스와 그레타 밀러 부부는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는 계속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총성과 폭발음이 들려왔고 미르카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할 때도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입학해서 평화학을 전공했어요. 졸업 논문 주제도 집속탄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장기적 영향이었습니다. 미르카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발칸반도 전쟁 피해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며 작성한 논문이었어요. 졸업 후 곧바로 국제평화연구소에 들어갔을 때 소장인 하일리 밀러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엘레나, 당신의 경험과 학문적 배경이 우리 연구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무기 규제 관련 연구에서 말이에요. 25살부터 본격적으로 무기 반대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유럽연합 의회에서 열린 군축 세미나에서 첫 연설을 했을 때가 기억나네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미르카의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집속탄은 악마의 무기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 불발된 탄두들이 땅속에 숨어 있다가 무고한 시민들, 특히 어린이들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제 친구 미르카처럼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날 연설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독일의 디차이트지, 프랑스의 르 몽드지, 심지어 영국의 가디언지에서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쟁 고아 출신 평화운동가, 집속탄 금지 운동 앞장서라는 제목이었어요. 그 후 몇 년간 유럽 각국을 돌며 강연했습니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 런던의 킹스 칼리지, 로마의 라사피엔차 대학교, 어디를 가든 메시지는 같았어요. 무기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없다. 모든 살상무기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도 연설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핵무기든 집속탄이든 백린탄이든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8번째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유로 무기 개발과 수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무기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요. 제가 한국 무기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분단된 나라라면 더욱 평화를 추구해야 하는데 오히려 첨단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집속탄까지 생산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2023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평화 심포지엄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여 또 다른 전쟁의 불씨를 만든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한국이야말로 무기 없는 평화를 선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작년 가을 연구소에서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윌러 박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러서 말했어요. 엘레나,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관단으로 가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 연구소 차원에서 해외 방산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무기를 증오하는 저에게 무기 전시회에 가라니요. 박사님, 정말 농담이시죠? 저는 무기 전시회 같은 곳에 절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곳은 전쟁을 부추기고 무기 판매를 촉진하는 장소잖아요. 하지만 밀러 박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엘레나, 우리가 무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무기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기술은 다른 나라와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직접 보고 판단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신이 그동안 비판해온 한국 무기의 실체를 확인할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결국 저는 서울행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무기 전시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제 신념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거든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계속 자책했어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곳에서 뭘 얻겠다는 거지. 무기는 무기일 뿐인데, 하지만 이미 온 이상 끝까지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제가 그동안 비판해온 한국 무기의 문제점들을 직접 확인하고 더 강력한 비판 논리를 개발할 수 있을지도. 다음 날 아침 일찍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현장에 도착했을 때의 첫 인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전시장 입구부터 거대한 무기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거든요. 입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비궁 자주대공포였습니다. 회전하는 포탑과 레이더가 마치 살아있는 괴물처럼 보였어요. 옆에 서 있던 한화시스템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무섭기만 했습니다. 저 무기 하나로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조금 더 들어가니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발사대에 줄지어 놓인 로켓들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미르카가 밟았던 집속탄보다 수천 배는 큰 파괴력을 가진 무기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전시되고 있다니. 한국항공우주 산업 관계자가 동시에 여러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지만 제게는 그저 대량 살상 무기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압도적이었던 건 엘셈 지대공 미사일이었어요. 높이가 거의 4m에 달하는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에 장착된 모습은 마치 죽음의 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또 다른 파괴의 도구일 뿐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무 5 탄도미사일 모형이었습니다. 길이가 무려 15m에 달하는 이 거대한 미사일을 보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 무기 하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억제력 확보를 위한 전략무기라고 설명했지만 제게는 그냥 대량 살상무기였어요. 전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한국항공우주 산업 해설 담당자인 김민준 차장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이 무기들은 모두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겁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미소 한 번 짓지 않고 짧게만 대답했어요. 저건 전쟁을 만드는 장비잖아요. 김 차장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무기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무기 전시회와는 뭔가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2019년에 참관했던 파리 유로사토리 전시회나 2021년 런던 방산 전시회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여기저기서 정밀 타격, 민간 피해 최소화, 억제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들렸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케팅 문구려니 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
뭔가 다른 철학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가시성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왔는데 무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둔다는 뜻 같았습니다. 하나시스템 부스에서 만난 이재현 부장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어요. 저희 무기들은 단순히 파괴력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정확성과 선택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 비공의 경우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식별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무기는 결국 사람을 제거하는 도구 아닌가요?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부장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무기는 분명 위험한 도구예요. 하지만 우리는 한반도라는 특수한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언제든 남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관람객이 끼어들었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베트남 전쟁 참전용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젊은 여성분, 평화를 원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켜야 하는 거죠. 참전용사 박종필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도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강한 방어력이 있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무기가 많아질수록 전쟁 위험도 커지는 것 아닌가요? 군비 경쟁이 결국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닌가요? 그때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최윤석 박사가 다가와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런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는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최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기술은 선제 공격보다는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어요. 북한이 도발을 시도할 때 충분한 반격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애초에 도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그럼 집속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집속탄은 명백한 대량 살상 무기잖아요. 불발률도 높고 민간인 피해도 막대하고요. 그러자 최 박사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맞습니다. 기존의 집속탄들은 많은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저희가 개발하는 집속탄은 기존의 것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최 박사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준 자료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집속탄은 불발률을 0.2% 이하로 낮췄고 타격 범위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민간 지역을 자동으로 회피하는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목표는 무차별 살상이 아닙니다. 정확히 필요한 군사 목표만 제거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 방산기술의 철학입니다. 전시장을 한 바퀴 다 돌고 나니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분명 무기는 무기인데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방어적 억제력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전시장 곳곳에서 만난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무기를 자랑스럽게 소개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걸 만들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느낌이랄까요. 한국항공우주산업홍보팀장인 서미경 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을 때가 기억나네요. 저희도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게 즐겁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국민들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더욱 정밀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서 팀장의 말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쟁광이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시장을 나서면서 가방 속에는 여러 회사에서 받은 팸플릿과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평소 같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읽어볼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분명 제가 증오하는 무기들을 봤는데 왜인지 예상했던 것만큼 화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전쟁을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이런 무기들을 만드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집속탄과는 뭔가 다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경기도 남부에 위치한 한국군 종합훈련장에 도착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차세대 방산기술 시연회에 참관하게 된 거예요. 사실 전시장에서 봤던 무기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거든요. 훈련장 입구에서 만난 국방과학연구소 홍보담당관 김성우 중령은 제게 안전장비를 착용시켜주며 말했어요.
오늘 보실 것들은 모두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시연입니다. 다만 실탄이 아닌 모의탄을 사용하고 무인 표적만 공격할 예정이니 안심하세요. 첫 번째 시연은 드론을 이용한 실시간 정찰 및 타격 시스템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드론이 촬영한 영상이 실시간으로 나타났어요. 화질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500m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인데도 지상의 작은 물체까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현재 드론이 발견한 표적은 모의 적군 장갑차 5대입니다. 관제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스크린 속에서 장갑차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민간 차량과 군용 차량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기 보시면 빨간색 원이 군사 표적, 파란색 원이 민간 차량입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식별해서 민간 차량은 공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중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무차별 공격이 아니라 선별적 공격이 가능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이어서 LSAM 지대공 미사일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이 북쪽에서 날아온다는 설정이었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포착하는 순간 LSAM 발사대가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표적 포착, 요격 준비 완료. 긴장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굉음과 함께 LSAM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스크린에서는 두 개의 점이 서로를 향해 빠르게 접근하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요격 성공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LSAM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명중률은 95% 이상이에요. 김중령의 자랑스러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분명 무기이긴 하지만 다른 무기를 막기 위한 무기라는 점이 독특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그 다음 시연이었습니다. 바로 한국형 집속탄 시연이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됐습니다. 미르카가 밟았던 그 끔찍한 무기의 시연을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이번에 시연할 것은 차세대 정밀 집속탄입니다. 기존 집속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연 담당자인 국방과학연구소 최민철 박사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훈련장 한쪽에는 가상의 적군 부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탱크 5대, 장갑차 10대, 그리고 군용 트럭 여러 대가 가로 100m, 세로 200m 정도의 넓은 지역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 주변에 민가를 모방한 건물들도 함께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존 집속탄이라면 이 전체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 집속탄은 다릅니다. 최 박사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공격 계획이 나타났어요. 화면에는 공격할 지역과 공격하지 않을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군사 장비가 있는 곳은 빨간색, 민간 건물이 있는 곳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집속탄의 자탄들이 정확히 빨간색 지역에만 떨어지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준비 완료.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미르카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 한 발의 로켓이 발사됐습니다. 로켓은 하늘 높이 올라간 후 목표 지점 상공에서 터졌어요. 그리고 수십 개의 작은 탄두들이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집속탄의 자탄들이 정말로 군사 표적이 있는 지역에만 정확히 떨어진 거예요. 탱크와 장갑차들이 있던 자리에서는 폭발이 일어났지만 불과 50m 떨어진 민가 건물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최 박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각각의 자탄에는 소형 유도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정확한 목표 지점으로만 유도됩니다. 그리고 목표물이 아닌 지역에 떨어질 경우 자동으로 자폭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불발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0.2% 이하입니다. 기존 집속탄의 불발률이 5에서 30%인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수준이죠. 그리고 설령 불발되더라도 24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무력화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린 시절 제 친구 미르카가 밟았던 집속탄과는 완전히 다른 무기였거든요. 어릴 적 친구는 불발탄을 밟고 희생되었다. 그런데 이 무기는 같은 종류일까? 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시연이 끝난 후 훈련장을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집속탄이 떨어진 지역을 직접 가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신기했던 건 군사 표적들은 완전히 파괴되었는데 바로 옆에 민간 건물 모형들은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가지 한복판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최 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적군이 민간인을 인간방패로 사용하는 상황에서도 민간인 피해 없이 적군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전투체계 시연이 있었어요. 사람이 조종하는 탱크와 인공지능이 조종하는 무인 차량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인 차량이 위험한 지역을 먼저 정찰하고 유인 차량은 안전한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병사들의 생명을 보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김중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무기의 목적이 적을 많이 없애는 게 아니라 아군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하벙커 타격 시뮬레이션을 봤어요. 현무 4호 미사일이 지하 30m 깊이의 벙커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어요. 벙커 내부의 군사시설만 파괴하고 주변 지역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시연을 모두 마치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무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거든요. 무차별 살상이 아니라 정밀한 타격, 대량 파괴가 아니라 선택적 제거에 중점을 둔 무기들이었어요. 훈련장을 떠나는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일본 방위성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무기는 정말 독특하네요. 파괴력보다는 정확성에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일본 관계자도 동감한다고 했어요.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피해 최소화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분명 무기는 무기인데 뭔가 기존에 제가 알고 있던 무기와는 다른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무기, 적을 많이 없애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제거하는 무기. 근데 이건 뭔가 다른 것 같다. 제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기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시연회가 끝난 다음 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대전본부에서 연구진들과 만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술의 핵심 연구자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였어요. 식당은 대전 시내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기역자 형태로 배치된 좌석에 앉아있던 연구진들은 모두 40, 50대의 중년 남성들이었어요. 이들의 얼굴에서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온화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미사일연구소장인 박철민 박사가 저를 소개해주며 자리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엘레나 씨는 독일에서 평화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무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니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던져봤어요. 왜 이런 무기를 만들죠? 전쟁을 부추기기 위함 아닌가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가 유도무기연구센터장인 김태영 박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희도 전쟁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처럼 분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김 박사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저희 대부분이 1950년대생이거나 1960년대생입니다. 직접 전쟁을 겪지는 않았지만 부모님들께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생생히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를요. 그렇다면 더욱 무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반박했어요. 이번에는 항공무기연구센터장인 이순재 박사가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씨, 한 가지 질문을 해봐도 될까요? 만약 강도가 칼을 들고 당신을 위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손으로 맞서겠어요? 아니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찾겠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그것과 무기는 다른 문제 아닌가요? 본질적으로는 같습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북한은 핵무기를 포함해 수백만 명의 군대를 우리를 향해 겨누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력하게 당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때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던져봤어요. 대량 살상무기인 집속탄을 왜 만드시는 거죠? 식당 안에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집속탄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모두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탄약연구센터장인 최영수 박사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어요. 엘레나 씨, 저희도 집속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아직도 휴전 상태일 뿐 평화협정이 체결된 것도 아니에요. 최 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집속탄과는 달리 저희는 원하는 범위에 정확히 타격이 가능한 집속탄을 개발했습니다. 즉, 민간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속탄 자체가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무기 아닌가요? 제가 추궁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을 무력화하려면 집속탄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최 박사의 답변이었어요. 북한의 장사정포는
휴전선에서 불과 50km 떨어진 서울을 겨누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첫 1시간 안에 수만 발의 포탄이 서울에 떨어질 겁니다. 그걸 막으려면 집속탄으로 북한의 포병 진지를 신속하게 무력화해야 해요. 리그넥스원에서 온 권민우 이사가 추가 설명을 해줬어요. 억제는 가능하죠. 특히 북한처럼 실제 위협이 있는 국가 앞에서는요. 북한이 도발을 생각할 때 만약 우리가 공격하면 저들이 어떻게 반격할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때 충분한 반격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한국은 전쟁 중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를 발전시켰어요? 박철민 박사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엘레나 씨, 저희는 아직도 종전이 아닌 휴전국입니다. 1953년 이후 70년 넘게 총성은 멈췄지만 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는 싸우지 않고 지키는 법을 찾은 겁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 묘한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무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한 방어력을 보여줌으로써 애초에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때 한 연구원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첨단기술연구소 김현우 박사였는데 그가 미국 유학 시절에 겪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였어요. 지도교수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방어무기 개발에 집착하느냐고요. 그때 제가 답했죠. 교수님 집에 강도가 들 가능성이 있다면 문단속을 확실히 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겠어요? 라고요. 김 박사의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그랬더니 교수가 이해하더라고요. 아, 한국의 무기는 공격용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 같은 거구나라고 말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럼 혹시 통일이 되면 이런 무기들을 모두 없애실 건가요? 국방과학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인 정상훈 박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런 날이 온다면 정말 좋겠네요.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는 건 저희가 만든 무기들이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박물관에만 전시되고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그런데 엘레나 씨, 정 박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평화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배운 교훈이에요. 식당을 나서면서 박철민 박사가 저에게 작은 책자 하나를 건네줬어요. 시간 되실 때 읽어보세요. 한국 방산기술의 철학이 담겨 있어요. 책자 제목은 평화를 위한 기술이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무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통제를 위한 무기.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오늘 만난 연구자들은 제가 상상했던 무기 개발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전쟁광이나 호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이들이 모두 우리 무기가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점이었어요.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무기가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니. 이상하면서도 어딘가 이해가 되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박 박사가 준 책자를 펼쳐봤어요. 첫 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쟁을 당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이것이 한국 방산기술의 출발점이다. 계속 읽어보니 한국의 방산 철학이 다른 나라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선제 공격 능력보다는 방어 및 억제 능력에 중점을 두고 대량 파괴보다는 정밀 타격을 추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한국의 무기는 적을 많이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책장을 넘기다가 발견한 통계도 놀라웠어요. 한국이 방산 연구개발비 중 무려 40%를 민간인 피해 최소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보통 10에서 15% 정도 투자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비중이었어요. 나는 무기를 미워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다. 책을 덮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여전히 무기는 무기였지만 적어도 한국 사람들은 무기를 만들면서도 평화를 꿈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군 전쟁기념관 근처의 카페에서 특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결해준 분이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박준혁 기자였어요. 박 기자는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얼굴에는 전장에서 겪은 여러 경험들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간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취재 활동을 했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엘레나 씨.
국방연에서 당신이 한국 무기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카페 한편 조용한 자리에 앉아 박 기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가 들려준 첫 번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23년 5월이었어요.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 근처에서 취재 중이었는데 갑자기 러시아군 탱크 부대가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있던 우크라이나군 진지는 완전히 포위될 위기에 처했어요. 박 기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때 우크라이나군 포병대장이 무전기로 뭔가를 외쳤어요. K95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의 155mm 포탄을 뜻하는 암호였더라고요. 한국 포탄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어요. 네. 미국을 통해 우에 지원된 한국산 155mm 포탄이었어요. 물론 공식적으로는 비공개 사항이었지만 현장에서는 다들 알고 있었죠. 한국 포탄의 정확도와 성능 때문에 최전선에서 정말 인기가 높았거든요. 박 기자의 설명에 따르면 그때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다고 했어요. 러시아군 탱크 12대가 삼면에서 포위해오고 있었고 우크라이나군 진지에는 대전차 무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포격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러시아군 탱크들이 있는 지역에만 정확히 포탄이 떨어진 거예요. 저희가 있던 참호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었는데도 파편 하나 날아오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박 기자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당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직접 보세요. 이게 바로 그때 상황입니다. 화면 속에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러시아군 탱크들이 있던 지역에서는 정확하게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옆 민가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민가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까지 그대로 있을 정도였어요. 이건 일반적인 포격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보통 포격이라면 최소 반경 500m는 초토화되는데 한국 포탄은 정말 타격하려는 목표물만 정확히 제거했거든요. 박 기자가 위성 영상도 보여줬어요. 구글 어스에서 캡처한 이미지였는데 러시아군 차량들이 있던 자리는 까맣게 타버렸지만 주변 건물들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우크라이나군 병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 기술이다. 적만 제거하고 민간인은 살린다고요.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정확도가 가능한 건가요? 한국의 155mm 포탄에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유도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요. 발사 후에도 궤도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물의 정확한 좌표만 입력하면 오차 범위 10m 이내로 타격이 가능해요. 박 기자의 이야기가 계속됐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무기들이 여러 차례 저희를 위기에서 구해줬어요. 천궁 대공미사일 시스템도 있었고 신궁 휴대용 대공미사일도 있었어요. 2023년 8월에는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있었어요. 박 기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러시아군이 무인기 50여 대를 동시에 투입해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공격했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하늘이 온통 무인기로 가득했어요. 그때 한국제 신궁 미사일이 활약했어요. 휴대용이라고 해서 성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발사 후 자동으로 목표물을 추적해서 명중시키는 능력이 정말 뛰어났어요. 박 기자가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줬어요. 하늘에서 러시아 무인기가 추락하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정확하게 격추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우크라이나군 지휘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무기 덕분에 우리 도시가 살았다. 만약 저 무인기들이 목적지에 도달했다면 수천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을 거지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명 무기였지만 그 무기가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혼란스러웠거든요. 박 기자님, 그런데 무기가 사람을 구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솔직한 의문을 표현했어요. 박 기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대답했어요. 엘레나 씨, 현실이 그래요. 이상적으로는 모든 무기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악한 무기에 맞서기 위해 선한 무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무기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보니까 달랐어요. 러시아가 민간인을 무차별 공격할 때 한국 무기는 정확히 군사 목표만 타격했어요. 박 기자가 들려준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2024년 초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키이우 근처 부차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러시아군이 병원을 점거하고 환자들을 인간방패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공격할 수가 없었죠. 환자들이 다칠까 봐서요. 그런데 한국제 정밀유도 폭탄이 해결책이 되었어요. 병원 1층에 있던 러시아군 지휘부만 정확히 타격하고 2층과 3층에 있던 환자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한국 폭탄에는 건물 관통 후 폭발 지점을 조절하는 기술이 있어요. 몇 층에서 폭발할지를 미리 프로그래밍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층만 파괴하고 위층은 보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박 기자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그날 구조된 환자가 60명이었어요. 그 중에는 갓난아기도 있었고 임산부도 있었어요. 만약 한국 기술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을 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무기라고 하면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박 기자님은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전쟁을 반대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살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야 하고요. 박 기자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엘레나 씨, 당신이 평화를 원하는 마음은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특히 한국처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에서는 더욱 그래요. 박 기자가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2024년 3월, 저는 폴란드 국경 근처의 우크라이나 난민 캠프를 취재했어요. 그곳에는 전쟁을 피해온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이 여성과 어린이들이었어요. 그때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저에게 말했어요. 기자님, 우리도 평화를 원해요. 하지만 러시아가 우리를 침략했을 때 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사라졌을 거예요. 한국이 도와준 무기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요. 그 여성의 이름은 옥사나였는데 8살짜리 딸과 함께 피난 온 상황이었어요. 옥사나는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자신의 고향 마을이 한국제 대공미사일로 러시아 폭격기를 격추시킨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 미사일이 러시아 폭격기를 막지 못했다면 제 딸은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라고 옥사나가 말했을 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어요. 박 기자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엘레나 씨, 당신의 친구 미르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하지만 미르카를 다치게 한 집속탄과 옥사나의 딸을 구한 대공미사일이 과연 같은 무기일까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나는 평화를 원했지만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 무기는 한국산이었다.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성이에요. 박 기자가 정리해줬어요. 적군만 타격하고 민간인은 보호하는 기술, 군사시설만 파괴하고 민간시설은 보존하는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요. 이건 다른 나라 무기와는 확실히 다른 철학이죠. 카페를 나서면서 박 기자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엘레나 씨, 무기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전쟁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제를 위한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날 오후 혼자 한강공원을 걸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무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점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하면서 문득 다시 한번 전시장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 조용히 둘러보고 싶었어요. 처음 왔을 때처럼 해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싶었거든요.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9시였는데 아직 관람객들이 많지 않아서 전시장 안이 조용했어요. 가장 먼저 다시 찾아간 곳은 LSM 지대공 미사일이 전시된 곳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봤을 때는 그저 거대하고 무서운 무기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높이 4m에 달하는 하얀색 미사일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무기는 다른 미사일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구나.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방어를 위한 무기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 이해되었습니다. 미사일 옆에 설치된 안내판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LSM 체계는 북한의 단거리 및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민간 지역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다시 보면서는 박준혁 기자가 들려준 우크라이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이 로켓들이 실제로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이야기. 정확히 군사 목표만 타격해서 주변 민간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들 말이에요. 비공 자주대공포 앞에서는 좀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회전하는 레이더와 포탑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무기로 얼마나 많은 항공기를 격추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저 무기가 우리 하늘을 지켜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화시스템 부스에 있던 직원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일주일 전에 오셨던 분이시죠? 다시 오셨네요. 네. 내일 독일로 돌아가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떠세요? 처음 오셨을 때와 느낌이 좀 다르신가요? 직원이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여요. 여전히 무기이긴 하지만 그 목적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군요. 저희도 그런 반응을 자주 봐요. 특히 해외에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경계하시다가 나중에는 이해해 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현무 5호 탄도미사일 모형 앞이었습니다. 길이 15m의 거대한 미사일을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무기였지만 동시에 그 파괴력 때문에 상대방이 함부로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억제 효과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안내판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현무 5호는 적의 핵 위협에 대한 확실한 억제력을 제공하며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개념이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어요. 이걸 만든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을까? 미사일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는 그 답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전쟁을 원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시장을 한 바퀴 돌고 나서 야외 전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실제 크기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K2 흑표 전차, K21 보병 전투차, K9 자주포 등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 앞에 서서 탱크 위에 올라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조종석에 앉아보니 정말 복잡한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들과 각종 버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기술이 한국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전차 옆에 있던 한화시스템 직원 김성훈 차장이 설명해줬어요. 흑표 전차의 가장 큰 특징은 능동 방어 시스템이에요.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자동으로 요격해서 전차와 승무원을 보호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공격하는 무기인 줄 알았는데 방어에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싶어요. 제가 감탄했어요. 맞습니다. 물론 공격 능력도 뛰어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군의 생존성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우리 병사들이 살아서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K9 자주포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설명을 들었어요. 이 자주포는 발사 후 즉시 위치를 이동할 수 있어서 적의 반격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확한 목표, 지점만 타격할 수 있어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도 했어요. 이 자주포의 정밀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관계자인 이민호 팀장이 대답했어요. 오차 범위 10m 이내예요. 축구장 크기의 목표물이라면 정확히 중앙에 명중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군사시설만 정확히 타격하고 주변 민간시설은 보호할 수 있죠. 야외 전시장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K21 보병 전투차였어요. 이 차량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병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 차량의 주목적은 병사들을 전장까지 안전하게 수송하는 거예요. 한화시스템 관계자가 설명했어요. 강력한 장갑과 각종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병사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차량 내부의 좌석들을 보니 정말 안전을 최우선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폭발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졌고 각종 보호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공격보다는 보호에 중점을 둔 무기네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한국 무기의 공통점이에요. 적을 많이 없애는 것보다 우리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팀장이 말했어요. 오전 11시쯤 전시장 한편에서 특별 기술 설명회가 열린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주제는 한국형 집속탄의 혁신 기술이었는데 제가 가장 궁금해했던 내용이어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설명회장에는 30명 정도의 참석자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방산업체 관계자들이나 해외 참관객들이었습니다. 발표자는 국방과학연구소 탄약연구센터의 최영수 박사였어요.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 만났던 분이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기술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기존 집속탄과 저희가 개발한 차세대 집속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택성입니다. 최 박사가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기존 집속탄과 한국형 집속탄의 작동 방식이 비교되어 있었어요. 기존 집속탄은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반면 한국형 집속탄은 정확한 목표물만 선별해서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각각의 자탄에는 소형 인공지능 칩이 탑재되어 있어요. 이 칩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분석해서 군사 목표인지 민간 목표인지를 판단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놀라운 영상이 나왔어요. 집속탄의 자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자탄은 탱크를 향해 날아가고
어떤 자탄은 장갑차를 향해 날아가고 또 어떤 자탄은 민간 건물을 피해서 빈 땅에 착지했어요. 불발률은 0.1% 이하로 낮췄고 설령 불발되더라도 24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민간 지역으로 날아갈 뻔한 자탄은 자동으로 자폭하지 않고 안전하게 착지한다는 점이에요. 참석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그럼 민간인이 실수로 그 자탄을 건드려도 폭발하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맞습니다. 민간 지역에 떨어진 자탄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로 착지해요. 심지어 아이가 발로 차도 폭발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르카가 밟았던 집속탄과는 완전히 다른 무기였거든요. 그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만약 그때 미르카가 밟았던 게 이런 집속탄이었다면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 박사가 실제 시험 영상을 보여줬어요. 시가지를 모방한 훈련장에서 집속탄을 발사하는 장면이었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군사시설이 있는 곳에서만 폭발이 일어나고 바로 옆 민간 건물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인공지능과 정밀 유도 시스템의 결합이에요. 각 자탄이 마치 작은 미사일처럼 정확한 목표물로만 날아가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네요.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개발하신 이유가 궁금해요. 단순히 더 강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였나요? 최 박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저희는 무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기술을 개발했어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무고한 사람들은 다치지 않게 하자는 게 목표였어요. 저도 어린 딸이 있어서 더욱 절실하게 느껴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아이들만큼은 안전하게 지켜주고 싶거든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최 박사와 잠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박사님, 며칠 전 식사 자리에서도 느꼈지만 한국 연구자들은 정말 평화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왜 이런 무기를 만들고 싶겠어요. 하지만 현실이 그렇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중국도 군사력을 키우고 있고 우리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박사님이 개발하신 기술을 보니까 단순히 강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인도적인 무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최 박사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인도적인 무기라. 좋은 표현이네요. 사실 그게 저희 목표예요. 어쩔 수 없이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면 최소한 인간적인 무기를 만들자는 거죠. 오후 2시 전시장을 나서면서 가방 안에는 여러 회사에서 받은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받은 한국 국방기술의 철학이라는 책자도 있었고 각 무기 체계의 상세 설명서들도 있었어요. 특히 오늘 받은 차세대 집속탄 기술 개요라는 자료가 인상적이었어요. 표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무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통제를 위한 무기.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봤습니다. 무기를 증오하던 제가 한국에 와서 무기들을 직접 보고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무기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방 속에서 박준혁 기자가 보여줬던 우크라이나 사진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러시아군 탱크들이 정확히 파괴된 반면 민가들은 멀쩡한 모습. 한국제 대공미사일이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시킨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기술자들의 의도된 결과였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어요. 공항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가방 속에서 꺼낸 책자들을 다시 펼쳐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들이 가득했어요.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진정한 억제력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민간인 보호가 곧 승리의 조건이다. 처음 읽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이런 문장들이 이제는 조금씩 와 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개념이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은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준비로 지켜지고 있는 평화라는 것을 말이에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이번 한국 방문에서 느낀 점들을 정리해봤어요. 무기는 악이 아니라 수단이다. 중요한 건 그 수단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건 무기를 만드는 것과 전쟁을 원하는 것은 다르다. 때로는 전쟁을 막기 위해 무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독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베를린의 국제평화연구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채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이전처럼 무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 자신도 그런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특히 뉴스를 볼 때 달라진 점을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이나 중동 분쟁 뉴스를 보면서 예전에는 단순히 모든 무기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떤 무기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2주 후 연구소에서 정기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현대 군축의 과제와 전망이었는데 제가 발표자로 나서게 되었어요. 한국 방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달라는 밀러 박사의 요청이었습니다. 세미나실에는 평소와 같이 30여 명의 연구진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평화 연구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무기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엘셈 미사일 사진을 올렸어요. 이 무기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여러 반응이 나왔어요. 위협적이다, 파괴적이다, 전쟁을 부추긴다 등의 의견들이었습니다. 저도 한 달 전까지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는 다른 미사일을 막기 위한 방어무기예요. 북한의 탄도미사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죠. 청중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저의 강경한 반무기 입장을 알고 있던 동료들은 특히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집속탄 기술에 대한 자료를 올렸어요. 여러분, 집속탄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동료 연구원인 마르쿠스 슈미트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민간인 대량 살상, 불발탄으로 인한 장기적 피해, 가장 악랄한 무기 중 하나죠.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제 친구가 집속탄 불발탄을 밟고 다리를 잃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집속탄은 다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기술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불발률 0.1% 이하, 민간 지역 자동 회피 시스템, 24시간 후 자동 무력화 기능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집속탄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무기예요. 군사 목표만 정확히 타격하고 민간인 피해는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랑스에서 온 객원 연구원 피에르 뒤부아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집속탄은 집속탄 아닌가요? 아무리 개선되었다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살상무기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에 저라면 피에르와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 좋은 지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약 강도가 칼을 들고 당신을 위협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손으로 맞서겠어요? 아니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도구를 찾겠어요?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분단 국가예요. 북한이 핵무기를 포함해 수많은 무기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무력하게 당할 수는 없잖아요. 독일 평화학의 대가인 한스 밀러 교수가 끼어들었어요. 엘레나, 그런 논리라면 모든 나라가 군비 경쟁을 정당화할 수 있어요. 결국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교수님, 한국의 경우는 조금 특별해요. 한국의 방산 연구개발비 중 60%가 방어무기에 투입되고 있어요. 공격무기는 15%에 불과하고요. 이는 다른 주요 방산국들과는 정반대의 비중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각국의 방산 투자 비중을 비교한 그래프를 올렸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은 공격무기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반면 한국은 방어와 억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에요. 충분한 억제력을 보여줘서 상대방이 애초에 공격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평화연구소의 베테랑 연구원인 잉그리드 밀러가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엘레나, 그런 억제로는 냉전 시대의 낡은 사고 아닌가요? 진정한 평화는 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박준혁 기자가 들려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떠올렸어요. 잉그리드, 이상적으로는 그래야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대화와 협력만으로 막을 수 있었을까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 모든 사람들에게 민감한 주제였거든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종군 기자로 활동했던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에 따르면 한국제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해요.
저는 박 기자가 보여준 사진들을 슬라이드에 올렸어요. 러시아군 탱크들은 정확히 파괴되었지만 바로 옆 민가들은 멀쩡한 모습. 한국제 대공미사일이 러시아 무인기를 격추시켜서 병원을 지킨 장면들이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세요. 한국 무기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군사 목표만 정확히 타격하고 민간 시설은 보호했어요. 청중들이 사진들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특히 병원을 지킨 장면에서는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기자분이 말씀하시길 한국 무기 덕분에 수천 명의 민간인이 살았다고 해요.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을 거라고요. 마르쿠스가 다시 질문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결국 전쟁을 지속시키는 거 아닌가요? 무기 지원이 아니라 평화 협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마르쿠스, 만약 당신의 가족이 무장 강도에게 위협받고 있다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아니면 강도와 평화 협상을 시도하겠어요? 물론 경찰을 부르죠. 바로 그거예요. 경찰도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무력은 무고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한국의 무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한국에서 받은 자료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무기는 쓰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두려움이 아닌 통제를 위한 무기.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기 자체가 악한 게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드는 목적과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나는 여전히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때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여러 동료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은 제 발표에 공감한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한국의 방산기술에 대해 새로운 관심을 보였어요. 윌러 박사가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엘레나, 오늘 발표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관점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저도 그걸 느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럼 이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어요. 평화를 위한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무기를 없애는 것만이 평화의 길이 아니라 때로는 올바른 무기가 평화를 지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요. 흥미롭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요? 한국의 방산기술 철학을 유럽에 소개하고 싶어요. 특히 민간인 보호 기술, 정밀 타격 기술, 그리고 억제를 통한 평화 유지 개념 등을요. 윌러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다음 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안보포럼에서 발표해보는 게 어떨까요? 유럽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평화 연구자들이 모이는 자리예요. 정말요. 그런 큰 자리에서 제가 발표를 해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당신만큼 한국의 방산기술을 깊이 있게 경험한 유럽 연구자는 없을 거예요. 꼭 필요한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제네바 발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주제는 Post-Weapon Peace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꺼내서 정리하면서 지난 한 달간의 변화를 돌이켜봤어요. 무기를 무조건 반대하던 제가 이제는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것은 제 신념을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화에 대한 더 깊고 현실적인 이해를 얻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만으로는 평화를 지킬 수 없고 때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한국 기술의 인도적 측면이었어요. 단순히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목표만 타격하는 기술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집속탄 기술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인 미르카 이야기와 함께 한국이 어떻게 집속탄의 문제점을 해결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면서 계속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무기를 미워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화를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이 문장이 제 변화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 문장을 넣기로 했습니다. 제네바 발표까지는 아직 3주가 남아 있었지만 저는 이미 설레고 있었어요. 유럽의 안보 전문가들과 평화 연구자들에게 한국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발표를 통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무기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네바 국제안보포럼 당일 저는 일찍 일어나 발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회의 센터는 세계 각국의 안보 전문가들과 평화 연구자들로 가득했어요. 90여 개국에서 온 300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규모 있는 행사였습니다.
오전 세션들을 들으면서 저는 긴장과 동시에 확신을 느꼈어요. 대부분의 발표자들이 전통적인 군축론이나 강경한 평화주의를 주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한 내용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거든요. 오후 2시 드디어 제 발표 순서가 왔습니다. Post Weapon Peace이라는 제목으로 45분간 발표하고 15분간 질의응답을 하는 일정이었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프랑스 국방연구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미국 평화연구소, 일본 방위연구소 등 세계 유수의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국제평화연구소의 엘레나 코바체비치입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기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평화를 위한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어린 시절 제 사진과 함께 사라예보 전쟁의 참상을 담은 이미지들을 올렸어요.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8살이었던 저는 집속탄으로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모든 무기를 증오했고 무기가 사라져야만 평화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제 개인적인 트라우마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저는 무기 반대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유럽 각국을 돌며 집속탄 금지 캠페인을 벌였고 모든 살상 무기의 생산 중단을 주장했어요. 특히 한국을 포함한 주요 방산국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제가 과거에 했던 반무기 연설 사진들을 올렸어요.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무기 반대를 외치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저는 한국의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무기를 증오하던 제가 무기 전시회에 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관을 바꾸는 경험을 했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SM 미사일, 천무 다연장 로켓, 비공 자주대공포 등의 이미지와 함께 각각의 기술적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무기들도 다른 나라의 무기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프랑스 국방연구원의 장 피에르 마르탱 박사가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사라 윌슨 교수도 관심 있는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은 3가지 핵심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방어 우선주의. 둘째, 민간인 피해 최소화. 셋째, 억제를 통한 평화 유지입니다. 각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LSAM이 다른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무기라는 점, 한국형 집속탄이 민간 지역을 자동으로 회피한다는 점, 현무 미사일이 실제 사용보다는 억제 효과를 목표로 한다는 점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집속탄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제 친구 미르카는 어릴 때 집속탄 불발탄을 밟고 다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속탄을 가장 악랄한 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중들이 더욱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개인적인 경험과 기술적 설명이 결합된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집속탄은 기존의 집속탄과는 완전히 다른 무기였어요. 불발률 0.1% 이하, 민간 지역 자동 회피, 24시간 후 자동 무력화. 이런 기술들이 집속탄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해결했습니다. 시연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 집속탄의 정밀도를 설명했어요. 군사 목표만 정확히 타격하고 바로 옆 민간 건물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자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존의 집속탄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인도적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발표 중반부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한국 무기 활용 사례를 소개했어요. 박준혁 기자가 제공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국제 무기들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보호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2023년 바흐무트 전투에서 한국의 155mm 포탄이 러시아군 탱크 12대를 정확히 제거했지만 200m 떨어진 우크라이나군 진지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이는 기존 포탄으로는 불가능한 정밀도였습니다. 키이우 근처 부차 병원 사건에서는 한국제 정밀유도 폭탄이 병원 1층의 러시아군 지휘부만 타격하고 2층과 3층의 환자 60명은 모두 무사히 구조했어요. 갓난아기와 임산부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부분에서 청중들의 반응이 특히 강했어요. 무기가 생명을 구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발표 후반부에서는 한국 방산기술자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했어요.
한국의 연구자들은 전쟁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무력하게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한 박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무기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해서 실제로는 한 번도 쓰이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메시지를 담았어요. 나는 무기를 미워했다. 그러나 한국은 평화를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여러분, 저는 여전히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평화는 단순히 무기를 없앤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올바른 무기가 평화를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발표를 마치자 청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일부는 회의적인 표정이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관점에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자 여러 손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질문자는 스웨덴 국방연구청의 에리크 스벤슨 박사였습니다. 엘레나 박사님,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기는 무기 아닌가요? 아무리 정밀하고 인도적이라고 해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도구라는 본질은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한국에서 들었던 비유를 떠올렸어요. 에리크 박사님, 경찰관의 총과 강도의 총이 같은 무기일까요? 물리적으로는 같을지 모르지만 그 목적과 사용 방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한국의 무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질문은 일본 방위연구소의 다나카 요시히로 교수가 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제 생각에는 개발 목적의 차이 때문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나라들은 더 강한 무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은 더 정확한 무기, 더 인도적인 무기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민간인 피해 최소화 기술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세 번째 질문자는 프랑스의 장 피에르 마르탱 박사였어요. 박사님의 관점 변화는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들이 결국 무기 확산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될 위험은 없을까요? 이 질문은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었어요. 마르탱 박사님, 그런 우려는 타당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기를 무조건 금지하려고 하면 숨어서 더 위험한 무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인도적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질문은 영국의 사라 윌슨 교수가 했어요. 한국의 사례가 다른 분단국가나 갈등 지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인도와 파키스탄, 대만과 중국 등 여러 갈등 지역에서 한국의 접근 방식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민간인 피해 최소화 기술은 시가전이 많은 중동 지역에서 매우 유용할 거예요. 다섯 번째 질문자는 미국 평화연구소의 마이클 존슨 박사였어요. 박사님이 보신 한국의 억제 전략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효과가 있다고 봐요. 한국 전쟁 이후 70년 넘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한국의 방어력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겠지만요. 마지막 질문은 독일 평화연구재단의 클라우스 밀러 박사가 했어요. 박사님의 변화된 관점이 향후 평화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제 실용적 평화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되 현실적인 위협에도 대비하는 접근 방식이요. 무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가 평화에 도움이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죠. 질의응답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명함을 교환하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노르웨이 평화연구소의 인게 에릭센 교수와의 대화였어요. 엘레나, 정말 용기 있는 발표였어요. 평화 연구자가 무기에 대해 이런 관점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제 동료들 중에는 아직도 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만 추구하면 진정한 평화를 만들 수 없어요. 당신이 제시한 실용적 평화주의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위스 제네바 국제관계대학원의 마르코 안토니오 교수도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엘레나, 우리 대학원에서 평화를 위한 기술에 대한 특별 강좌를 개설해보는 게 어떨까요? 학생들에게 정말 유익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포럼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유럽의 전문가들과 성공적으로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늘 발표에 대한 소감을 일기에 적었어요. 오늘 제네바에서 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무기를 증오하던 평화주의자에서 현실을 인정하는 실용적 평화주의자로 변화한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날이다. 한국에서 배운 평화를 위한 무기라는 개념이 유럽에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관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 무기는 나에게 무조건적인 악이 아니다. 목적과 방법에 따라 평화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민간인을 보호하고 억제를 통해 전쟁을 예방하는 무기라면 말이다.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이제 무기를 만들자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키는 기술은 결코 포기하지 말자고 말할 수 있다. 평화는 이상만으로는 지켜지지 않는다. 때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하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가 더욱 중요하다.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무기도 평화를 위해 존재할 수 있다. 나는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한국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철학을 이해한다. 이틀 후 독일로 돌아왔을 때 연구소 동료들이 제네바 발표에 대한 언론 보도들을 보여줬어요. 여러 유럽 언론들이 제 발표를 평화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현실적 평화주의의 등장 등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의 디차이트지는 일면에 제 사진과 함께 무기를 증오했던 평화주의자, 한국서 평화의 무기 발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기사는 제 개인적인 변화와 함께 한국 방산기술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프랑스의 르 몽드지도 한국의 방산기술, 유럽 평화 연구계의 새로운 화두, 제공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영국의 가디언지는 전쟁 고아 출신 연구자가 본 인도적 무기의 가능성이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모두 제 발표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유럽 평화주의자가 인정한 한국 방산기술, 독일 연구자, 제네바서 한국 무기 철학 소개 등의 제목으로 말이에요. 연합뉴스는 특히 자세한 기사를 내보냈어요. 한국의 방산기술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한 기술이라는 점을 유럽 전문가들이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윌러 박사가 저를 축하해줬어요. 엘레나, 정말 대단해요. 한국과 유럽 사이의 새로운 가교 역할을 하고 있네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요?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둔 답이 있었어요. 한국과의 연구 협력을 확대하고 싶어요. 특히 민간인 보호 기술과 억제를 통한 평화, 유지 방안에 대해 공동 연구를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유럽의 다른 연구소들과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실용적 평화주의 연구를 확산시키고 싶어요.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평화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과 독일을 오가며 연구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평화기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슴 뿌듯한 것은 제 연구 덕분에 유럽에서도 한국의 방산기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군국주의적 무기 개발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한 기술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프랑스 국방연구원에서 한국의 집속탄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이 왔고,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억제 전략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책 평화를 위한 무기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평화론도 내년 봄 출간 예정이에요. 이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출판사들이 번역 출간을 문의해왔습니다. 무기를 증오했던 제가 이제는 평화를 위한 무기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변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전환이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이상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 현실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지혜가 필요해요. 때로는 무기가 전쟁을 막고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무기를 만드는 것도 평화를 위한 노력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나는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한국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그 길에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엘레나 코바체비치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전쟁 고아로 자라난 여성이 무기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를 품고 살아가다가 한국의 방산전시회에서 완전히 다른 철학의 무기들을 만나면서 180도 생각이 바뀌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에 제네바 국제안보포럼에서의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나는 전쟁을 끝내려 했지만 한국은 전쟁을 시작하지 않기 위한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문장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평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무기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전달되었습니다. 한국의 방산기술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라는 점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명한 점도
매우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